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레빗 MEP 웨비나 3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레빗 MEP 어널리시스 기능 활용하기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1, 2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전문가 권방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TM의 권방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1, 2편 때도 항상 함께 해주신 저희 SCK의 하늘세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SCK 하늘세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세 가지 세션으로 준비를 하였어요. 첫 번째 세션은 레빗을 이용한 히팅 앤 쿨링 로드 어널리시스 편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룸툴스를 활용한 조도 분석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EC 컬렉션 안에 있는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건물 성능 분석하는 부분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하였는데요. 첫 세션은 저희 하늘세라 대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대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레빗 히팅 앤 쿨링 로드 어널리시스라는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뭐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결국 냉난방 부하죠. 네. 네, 좀 편하게 한국말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부하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냉난방 부하에 대한 분석을 왜 하는 걸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름철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유리도 생산을 하고 그 미래의 건축에 과연 에너지와 관계없이 디자인할 수 있을지 이런 퀘스천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를 줄이는 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2015년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돼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해요. 저희 지구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레빗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 냉난방 부하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레빗 많이 쓰시지만 이 레빗 관련해서 분석까지 쓰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순서대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대략적으로 레빗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려면 모든 공간이 배치가 되고 작성된 구역에 따라서 저희가 모델의 냉난방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 레빗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스텝별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 스텝은 건축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링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기계 템플릿 하나 여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이 있다라고 하시면 물론 당연히 모델링이 있으셔야 되겠죠? 건축 모델링을 이제 링크를 해오시면 돼요. 링크를 해오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링크에서 반드시 유형 편집 선택창을 통해서 룸 경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될 거고요. 룸 경계를 체크를 하면 건축 파일의 건축 구성 요소들과 룸 영역을 경계로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는 이제 잘 감이 딱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스텝 2는 공간 설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희 해석 탭에 들어가시면 공간이라고 하는 아이콘 메뉴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룸에서 이제 룸 설정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공간 설정은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공간 설정을 하시려면 이렇게 층에 대한 정보도 주셔야 되고요. 이 룸 경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공간을 배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건축 링크를 해왔을 때 룸 경계를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룸 경계를 기반으로 이 공간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공간을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룸 경계를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셨는데도 공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가시성 그래픽 창 들어가셔서
이 공간 부분을 확장을 해보시면 내부와 참조라고 되어 있는 선택 상자가 있는데요. 이 선택 상자를 클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실 때 지금 옆에 보이는 저희 이 2D 드로잉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체크를 하시게 되면 보이는 화면처럼 공간에 대한 이게 초록색 이 색깔이 약간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공간을 내가 볼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솔리드 해치로 그냥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룸이랑 공간이랑 결국에 차이가 어떤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룸 같은 경우에는요, 건축 요소예요. 그래서 아예 건축 탭에 이 위치에 있잖아요, 아이콘도. 그래서 점유 영역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 구성 요소라고 이제 설명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적인 요소로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면적 계산하실 때도 벽 마감에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벽 중앙에서라고 되어 있는 옵션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성 창에서도 보시면 이 룸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적인 요소들만 들어있고 해석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공간을 한번 볼까요? 공간은 아예 해석 탭에 위치해 있어요. 이 아이콘 자체가. 그리고 공간은 볼륨을 해석하기 위해 만든 MEP적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면적 계산할 때 무조건 only 벽 마감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창을 보시게 되면 해석적인 요소, 에너지 해석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룸은 2D, 그리고 저희 공간은 3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설정해 주실 때 3D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분명 높이에 대한 것도 지정을 해 주셔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2D와 3D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마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 3D로 보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 건물에는 이렇게 실링이 있는 건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단면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실링이 없고 그냥 노출 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네. 부분은 실링 기준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이 뎁스가 그럼 인식이 되나요? 스페이스로 했을 때?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스페이스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천장이 있을 경우에는 천장 공간까지, 천장 하부 공간까지 인지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천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부층 슬라브 하부까지 공간을 인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공간을 설정을 하실 때 일부 구간이 천장이 오프닝이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천장 내부까지 그 스페이스를 이제 잡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 모델링 하실 때 이 공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오프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마감 처리를 해 주셔야 그 스페이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은 실링이 있고 없고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는 오프닝이 일부 오프닝 되어 있는 것도 자동으로 그 천장 높이, 그 슬라브 하단까지 갈 수 있으니 마감 네, 처리를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리허설에서 없던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요. 대표님이 계시니까 부장님 우리에게 이렇게,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팀킬하시면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층마다 다 공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1층만 공간 설정하시면 1층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공간 수정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레빗이 건축 룸 경계로 해서 다 자동으로 공간을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까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계단실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1층부터 꼭대기까지 뚫려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나눠서 잡는 게 아니라 이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면도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 공간이 층별로 다 나눠져 있었는데 나눠져 있는 공간을 제가 지우고
공간 자체를 늘려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층마다 인면도도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 구역이 과연 하나의 구역으로 이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공간 일람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람표 만드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네. 일람표 탭 들어가셔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화면과 같은 일람표가 작성이 되실 거고요. 일람표가 작성이 되셨으면 일람표 말고 저희가 시스템 조사기 탐색기? 탐색기. 시스템 탐색기 창을 하나 더 띄울 건데요.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이 시스템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체크만 하시면 돼요. 체크만 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탐색기가 하나가 팝업이 되게 될 건데요. 이 시스템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공간을 쫘라락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공간 1을 선택하니까 지금 이 2D 화면에 공간이라고 지금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공간은 사실 좀 되게 짜투리 공간이고 공간으로는 인식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워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탐색기를 통해서 공간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런 짜투리 공간은 지워주시는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서 네. 면적이 0인 값이 있는데 그 0인 값이 지워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일단은 일람표상에 보니까 면적이 0인 값은 값이 있네요. 지워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워주셔야 될 부분들이 파이프 샤프트라든지 그리고 냉난방을 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은 저 공간 안에 포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은 만약에 공간이 잡혀 있다면 선택해서 이제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샤프트 공간과 이런 자투리 공간 면적이 제로로 표시된 거는 네. 사용자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단순히 면적이 제로인 공간만 필터링해서 삭제를 하다가 보면은 사실 면적이 조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아닌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번씩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한 설계를 위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공간 중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PS룸이거든요. PS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라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희 그 에너지 해석 탭에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 편집창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사람 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는 값이 지정됨으로 바꿔주고 사람 수를 아예 0명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공간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시면 저희는 공간에 대한 편집을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는 공간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축 설계하시면서 룸 이름도 다 줬는데 공간 이름까지 다 따로 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대부분 공간 이름 같은 경우에는 룸 이름과 맞춰줘요. 그래서 저희가 룸 이름을 그대로 공간 이름으로 가지고 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보시면 해석 탭에서 공간 이름 지정이라고 나오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룸과 공간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매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름을 다 매칭해서 공간이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뜨죠. 근데 이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클릭해 보면 공간 유형 자체가 이렇게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통으로 그냥 건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셔도 해석이 되긴 되는데 조금 더 이 공간에 대한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공간 유형 설정에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화장실 부분으로 아예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해석할 때 그러면 각 룸별로 해서 그러면 해석이 된다라는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에 대한 해석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룸별로 이 룸에 대한 설정을 다 해주시면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스텝 네 번째로 구역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구역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저희 해석 탭에 보시면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 공간에 대한 구역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장실은 저희 대부분 두 개잖아요.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고 물론 공용 화장실도 있긴 하지만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를 아예 묶어주는 거예요. 구역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층 화장실 존이라고 제가 이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스템 탐색기 창에 아까는 구역별로 보였다면 이 구역이 공간으로 보였다면 이 공간들이 구역으로 조금 더 묶여가지고 잘 필터링이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역으로 여러분들이 묶어줘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구역으로 해서 이 냉난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님 이 부분 좀 더 네. 보강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정하신 부분은 그 스페이스 공간을 이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부하를 계산을 한 이유는 장비의 어떤 선정, 용량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장비를 몇 대를 놓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한 대의 장비만으로는 냉난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대로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는 어떤 공간을 담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설정을 즉 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구역으로 설정된 그 공간들에 대한 합계에 대한 냉난방 부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으로 해서 향후에 장비 선정이나 용량 선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복도는 복도 기준으로, 그다음에 만약 동일한 그 냉난방 시스템을 써야 된다. 뭐 하루 온종일 써야 되는 공간이 있겠고, 뭐 네. 저녁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공간이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진다면, 그렇죠. 네. 상식으로 사람이 상시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이제 존별로 구역으로 그럼 맞습니다. 그룹핑 한다고. 조금 전에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 존 또는 24시간 존 아니면은 특정 시간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장비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장비에서 같은 냉난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냉난방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 구역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설정에 따라 가지고 냉난방 부하를 계산을 해야만이 어떤 장비를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구역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역시 전문가의 설명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역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구역 설정과 같이 다 되셨다면 이제 난방 및 부하 해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저희 지금 레빗에서는 이 해석하는 기준이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 중에서 이제 아쉬레 사양에 따라서 설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기 전에 건축 탭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면적과 최적에 관한 설정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산 기준이 면적 및 최적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벽 마감에서 계산이 될 거라는 거를 설정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그 다음에는 관리 탭으로 한 번만 더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정보 창에 들어가면 에너지 해석에 대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건지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좀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뭐 건물 요소를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건물 요소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매스 저희 이렇게 매스 모델링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소를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지면도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되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이 다 되셨으면 바로 해석 탭으로 넘어가서 난방 및 냉방 부하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런 미리 보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게 조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해석 탭으로 들어가서 이제 난방 및 부하 해석 이제 저희가 클릭을 했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셨다면 이제 건물 유형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건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제 쓰이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값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해요. 위치를 적어도 좀 가까운 부분에 설정해 주시면 해주실수록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에서 서울로 검색해서 서울로 들어간 다음에 저희 회사가 위치에 있는 강남구를 찍었습니다. 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냉난방 부하를 해석할 때 주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레빗에서 이 위치 기반으로 이 주변 온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고 상세 정보 탭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 존에 대한 설정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별로 이제 냉난방 정보 그리고 공간 설정 부분 좀 해석을 해보시면 저희가 1층 관리존만 필터링해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1층 관리존을 클릭하고 이제 미리 보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시면 1층 존이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네. 여기서 난방 정보랑 냉방 정보는 이 존에서 원하는 최저, 최고 온도, 최저, 최고 뭐 냉방 온도 뭐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정보라고? 온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온도에 적합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얼마 정도의 값이 필요로 하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 요약이나 프로젝트 요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존에 대한 또는 이 룸에 대한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얼마가 필요로 하는지의 그 계산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네.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레빗 MEP 도입에서 중소규모 회사인 경우에 네. 도입할 때의 장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이종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레빗 MEP를 도입을 할 때 장점, 이 설계사무소이신가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그거는 자세히, 수가 없어요. 네. 네, 설계사무소인지 또는 시공사인지에 따라서 이제 각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설계 단계 때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 때 설계를 할 때 사실 초기 설계를 한 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이 자주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 확대 평면도 또는 단면도 많은 도면이 생성이 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고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앞쪽에는 수정을 했는데 뒤쪽에는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설계 오류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레빗을 도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설계 오류라는 부분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캐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동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업을 했던 거를 레빗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동시 작업, 여러 사람이서 한 개의 파일을 가지고 동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시간적인 세이브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분명히 이 도입을 할 때 그 리스크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CAD처럼 단순히 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형상으로 작성이 되어지다 보니 초기에는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2D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은요, 저희 영상 계속해서 보실게요. 네. 네. 이게 설정이 다 되셨으면은 저희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레빗에서 계산을 되게 금방 해요. 금방 하고 이렇게 부하 보고서라는 저희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한번 쭉 내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하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부하 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요약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의 이름, 그리고 프로젝트의 위치에 있는 주소, 그리고 제가 언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 보고서 유형이나 위도 경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제가 그래서 얘를 좀 의심을 좀 했어요. 정말 내가 위치한 데에다가 제대로 나올까? 그래서 대한민국 위도 경도를 검색을 해봤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네,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 건구식, 습구식. 건구식, 습구식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제가 이제 써놨죠. 이제 습도 관련돼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겨울 건구식 온도까지, 그리고 일일 평균 온도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저희 여름 평균 온도 34도, 6월인데 34도 찍지 않았나요? 너무 덥죠. 그리고 건물 요약 부분에 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 건물의 최고 냉방 부하와 최고 난방 부하가 되실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에 레빗에서도 이렇게 약간 굵게 볼드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냉방 월 및 시간 이런 정보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요약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구역 구역이겠죠. 요약인데요. 그쵸? 저희가 구역별로 장비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역에 대한 최고 냉방 부하와 최고 난방 부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대리님 지금 따라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이동기님께서 네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계산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어떤 걸 더 해줘야 하나요? 하시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모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구역 설정이라던가 공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치 설정을 그럴 것 네, 같은데 위치 설정보다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제 생각으로는 공간과 구역에 대한 설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확히 네, 하지 네. 않으셔서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존 말고도 공간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간에 대한 지금 공간 이름을 보면 107 관리실, 108 장비실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간 요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제 부하 계산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공간보다는 구역의 존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나오는 정보를 사실 다 모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게 표기가 되는지. 그럴 때는 저희 놀리지 네트워크에 들어가시게 되시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 계산서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스텝을 다 보여드렸는데 이 스텝에 대해서 좀 약간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스텝 1에서는 건축 모델링 링크를 해주셔야 됐고요. 링크를 하신 다음에 스텝 2에서는 공간 설정을 해주셔야 됐죠. 그리고 공간 설정이 완료가 되셨으면 그 공간에 대한 약간 수정 작업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수정이 다 완료가 되셨다면 공간별로 이제 존으로 묶어주는 구역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방 및 부하 해석 클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설정 값에 따라서 난방 및 부하 해석이 되게끔 계산을 눌러주시면 이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하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냉난방에 대한 부하 해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난방만 써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냉방 및 난방 부하 해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친환경 건축까지 이제 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제가 네. 보니까 소호 기업에서 레빗 MEP 도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규모가 크든 작든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 FCK에서 교육을 또 해주시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교육 받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이 교육도 많이 한 업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시게 되면은 레빗에 관련된 책들도 현재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보시고서 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네, 기회는 많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세션이죠. 일룸툴스를 활용한 조도 분석을 진행을 할 텐데요. 네, 대표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룸툴스를 이용한 조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룸툴스는 레빗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레빗 애드인 형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레빗 프로젝트에서 조명과 일광 성능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델의 룸이나 공간, 면적 정보와 그리고 조명 패밀리를 이용해서 표면에 대한 점 단위 형태로 조도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일룸툴스에서 조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빗 안에서도 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레빗의 공간에 조명이 배치가 되어져 있을 경우에 구역 공간 계산 방식에 의해서 작업면이나 바닥면에 대한 평균 조도 값을 계산을 해서 속성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룸툴스는 라디오시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점 단위로 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빗에서는 단지 공간을 선택을 해서 평균 조도 값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룸툴스에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점 단위로 조도 값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서 비주얼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 조명의 양이 많고 적음을 비주얼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아마 그 조도가 다 다를 텐데 네. 레빗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평균 조도로 모든 공간이 어떤 위치든 다 동일한 조도를 하는 반면 일룸툴스로 하게 되면은 그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 빛이 많고 적은 적음을 부분을 확인을 할 있습니다. 수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일룸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룸툴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일룸툴스라는 탭이 생성이 되어지는데요. 자, 먼저 조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명 패밀리에 포토메트릭 웹 파일이 내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 파일이 조도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매니지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현재 프로젝트에 배치되어 있는 조명 패밀리 목록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 조명 패밀리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그 포토메트릭 웹 파일이 내장이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파일 목록 이름이 표시가 되어지고 내장이 되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측에 포토메트릭 웹 파일을 선택을 했었을 경우에 우측 하단에 노란색으로 된 어떤 모양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클릭을 했었을 경우에 저 부분에 그 노란색 형태의 어떤 그 포토메트릭 웹 모양이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사 조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포토메트릭 웹 파일이 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도 분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패밀리를 작성을 할 때 저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기본적으로 레빗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조명 패밀리가 제공이 되어져 있죠. 그 조명 패밀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포토메트릭 웹 파일이 내장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새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 하면은 조명기구 제작 업체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확장자가 IES라는 포토메트릭 웹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파일을 내장을 해서 패밀리 내부에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매니지 탭에 오셔가지고 선택을 해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모양 형태가 표시가 되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 모양이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일룸 툴스에서 포토메트릭 툴박스라는 애드인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드인을 통해서 저 포토메트릭 웹 파일을 또 컨버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포토메트릭 웹 파일을 받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포토메트릭 인스타베이스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 파일을 또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명도 중요하지만은 바닥, 천정, 벽에 대한 반사율, 투명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매핑이라는 탭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레빗에 설정이 되어져 있는 매트리얼별로 반사율과 투명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빗에서 모델링한 벽, 천정, 바닥에 대한 머티리얼을 얘가 임포트를 해서 오고 거기에서 반사율을 뭐 지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레빗으로 이 설정값을 뿌릴 수 있는 개념인가요? 다시 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계산을 할 때 이 매트리얼은 투명도는 얼마고 반사율은 얼마인지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조명과 그리고 매트리얼에 대한 반사율, 투명도를 설정을 하시고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룸이나 공간, 면적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링크 파일인 경우에는 룸, 공간이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룸과 공간을 따로 설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포인트 간격 또는 레벨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기에서 그 스페이싱, 자 1m 간격을 할 것인지 500 간격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바닥면에서 제로 지점에 할 것인지 500 띄워서 조도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간격값과 레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일룸 툴스가 인테리어 부분만 조도 분석이 가능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최근에 들어서 이 익스테리어 부분도 조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보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간격과 그리고 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모델에서 룸 또는 공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룸 툴스 캘큘레이션 뷰어라는 화면이 별도 화면이 표시가 되어지고 그 선택한 공간에 대한 조도 분석 화면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 화면에서 각각의 이 형태를 이제 분석한 화면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더링해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독감만 또는 휘독감만,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익스테리어 부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보여지는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뷰어에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질문 하나가 네. 들어왔는데요. 레빗에서 균조도를 입체적으로 그래픽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레빗에서는 네. 입체적으로 그래픽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계산된 결과값만 텍스트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앞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3D 형태로 이제 보셨던 결과값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평면에서 선택한 룸에 대한 그 조도 계산된 값을 포인트 단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일람표 기능을 통해서 조도의 최소, 최대 또는 평균 값도 일람표로 추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사용자가 조명을 배치를 한 후 조도 계산을 했던 방식이라면은 레이아웃 어시스트라는 기능은 룸을 선택을 해서 일룸 툴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 공간에 만족한 조명 수준에 만족하도록 조명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배치를 해서 조도 계산 결과값을 확인 후 조명 기구 배치를 레빗으로 내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일라이팅, 일광 분석인데요. 일룸 툴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단일 시점에 일광과 조도 값을, 전등을 결합해서 조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저희도 이제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기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명과가 그냥 자연광이죠. 자연광이죠. 태양광으로 보면 되고, 이거를 네. 두 개를 그럼 같이 네. 믹싱해서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에는 이제 설명만 드렸는데, 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지 탭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프로젝트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조명의 목록이 표시가 되어지는 거고요. 우측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포토메트릭 웹 그 모양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매트리얼의 매핑에서 반사율과 투명도를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별도의 값을 설정을 하지 않고 기존 값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간격 또는 높이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간격은 1m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큘레이션에서 룸을 선택을 하시고 모델에 설정이 되어져 있는 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잠시 후에 보시면은 이 조도 계산 결과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떤 형태로 어떤 값을 볼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콘타 타입으로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앞전에 보셨던 거는 이제 3D 형태로 이제 보셨다면, 지금은 그 선택한 룸에 대한 각각의 포인트별로 그 계산 결과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람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최대, 최소, 평균 조도 값을 일람표로 뽑아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람표는 그러면 레빗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일람표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레빗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일람표를 이제 활용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일람표를 뽑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필터 또는
소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름툴스에서 저기에 맞는 그 일람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름툴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은 인사이트를 활용한 건물 성능 분석인데요. 만약 지금 저희 웨비나를 수강하고 계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단순히 레빗 단품이 아니라 저희 컬렉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저희 컬렉션 안에는 레빗도 있지만 인사이트라는 해석 툴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사이트를 이제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 어카운트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스톨할 수 있는 인사이트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수 있는 다운로드 창이 뜹니다. 그리고 사이트로 본다면 insight360.autodesk.com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 레빗 버전별로 해서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2020에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은 요 상단에는 지금 인사이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화면이고요. 요 하단은 인사이트를 설치를 했더니 이 해석 탭에 인사이트라고 해서 라이팅이라던가 솔라 해갖고 이 아이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인사이트를 통한 제너레이팅을 하기 위한 이 컨셉수얼 모델을 가지고 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이제 로케이션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해당 매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해당 매스 모델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지리적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를 지정하는 이유는 이 위치에 따라서 날씨, 그래서 건구식, 습구식, 그리고 각 월별 평균 이 범위로 해서 온도, 냉방 설계 온도도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에너지 모델을 작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매스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모델은 일반 모델, 그러니까 매스 모델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이 크리에이트 에너지 모델을 실행을 하였을 때 얘가 에너지 해석 모델을 가능하도록 변환된 에너지 해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모델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 스텝은 에너지에 대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모드라던가 지면도, 그리고 해석 공간에 대한 해상도, 그다음에 주변 구역 깊이, 주변 구역 분할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 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개념 매스 모델이냐 건물 요소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개념 매스 및 건물 요소를 사용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모드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지면도라고 하면은 에너지 모델 표면이 열 전달에 대해서 지면과 접촉하도록 아래 레벨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사로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했었을 때 지층이 부분적으로 지하인 건물에서는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레벨을 지면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 값들을 에너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모델이 접수되었다라는 메일이 한번 오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에너지 해석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일이 뜨면서 컴플리트 되었다고 뜹니다. 그러면 이 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매스 모델을 한 모델을 기준으로 생성되어 있는 레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데모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매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매스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선 해석 탭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최적화라는 해석 탭에 에너지 최적화라는 패널에 가시게 되면은 제일 상단에 장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검색에 학동역이라고 한번 이라고 하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학동역에
여기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동역 10번 출구, 여기가 저희 학동역 10번 출구, 여기가 저희 회사인데요. 회사 옆에 이 위치에다가 이 메스 모델의 위치가 여기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 정의 위치가 되고 이거에 따른 위도 경도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에 따른 날씨 부분도 평균 날씨로 해서 기상 관측소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치 지정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스텝은 이 모델을, 이 메스 모델, 일반 모델을 에너지 모델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모델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뀌신 게 보이시나요? 일반 모델에서 창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만약 이 모델이 다시 수정이 돼서 에너지 분석 모델을 오프하고 싶다면 에너지 모델 삭제 버튼을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얘가 다시 삭제가 되고요. 다시 수정을 하신 후에 다시 에너지 모델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시 에너지 모델 작성 모듈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변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설정을 해야겠죠. 세팅을.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메스 모델이기 때문에 개념 메스를 사용을 했는데 만약 이 부분이 건물 요소로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모델링 된 거라면 건물 요소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념 메스와 디테일한 모델링, 그러니까 주변 현황을 메스로 모델링도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디자인한 건물은 건물 요소로 해서 디테일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개념 메스 및 건물 요소 사용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개념 메스 사용으로 할 거고요. 지면도도 그냥 GL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단계는 이게 새로 작성한 뉴 컨스트럭션인지 아니면 이그지스팅 모델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석 공간 해상도랑 해석 표면 해상도는 이 해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긴 한데 지금 이게 디폴트 설정 값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개념만 설명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그냥 디폴트 값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인사이트가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서 그냥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옵션 말고도요. 고급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상세 모델에 대한 유리에 대한 대상 비율 유리, 뭐 음영 깊이, 실 높이 이런 상세하게 건물 유형별로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이번 웨비나를 보시면서 이 인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다면 저희 설문지 팝업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요청 사항을 상세히 적어주시면은 다음 웨비나를 준비할 때 이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끝났고요.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생성, 제너레이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다 되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메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리 해봤기 때문에 메일로 들어온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메스 모델을 한 모양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간 제곱미터당 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여기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창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월에 대한 컨스트럭션 부분, 그다음에 루프에 대한 컨스트럭션 부분 해갖고 이게 각각의 아이템별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루프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비용적인 연간 비용적인 부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루프 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빔 모델이 요 세모 부분입니다. 근데 이 빔 모델이 아니라 나는 이 값을 컨스트럭션에 대한 값을 조정을 하고 싶다. 나는 뭐 R15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조정한 값을 기반으로 이 값을 조정을 하고서 이걸 가지고 다시 그 해석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지금 기존에
오픈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모델에 대해서 값을 변경하고 다시 그 부분을 리제너레이션해서 돌리게 되면은 이 모델에 대한 히스토리들이 다 여기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한 옵션 값에 대해서 모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레포트로 자세히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부장님 저희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구조가 아니라 철골 구조물 제조 공장에도 인사이트 애드인이 적용 가능한지 저희 이희숙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는 어떤 룸이라던가 이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깥에 오픈되어 있는 네, 오픈 공간, 아웃도어 공간이고요.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도어 공간의 경우는 아마 솔라라던가 태양 그거 부분이라던가 데이라이트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지금 인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빌딩에 있어서 벽체, 그다음에 벽체가 월이죠. 그다음에 루프 이런 거에 대한 레빗에서의 머터리얼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철골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야드에서 아웃도어 상태에서 되는 거라서 이 지금 해석한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용도로 지금 철골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인사이트에 대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싶으신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사이트라던가 이걸 이용을 해서 왜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국내 기준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및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효율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보니까 이 인증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이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의 냉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이렇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 대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소요량을 연간 단위 면적당 소요량으로 지금 해서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 소요량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건축 기준을 완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초기에 디자인을 하고 매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인사이트를 통해서 각 재료를 바꿔보고 그다음에 창문의 위치를 바꿔보고 해가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통해서 돌려보고 그거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체크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디테일 디자인을 하기 전에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아까 일룸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데이라이트라던가 자연광, 솔라에 대한 기능서부터 되게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웨비나에서 이게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에너지 효율 부분에 있어서의 어널리시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 관심이 많으시다면 아마 저희 교육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다음 웨비나에 더 보강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대리님, 요번 웨비나에서도 웨비나 2 때와 마찬가지로 베네핏이 2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저번에 웨비나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심플레이트 애드인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심플레이트 애드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웨비나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오늘 웨비나 3탄 참석해 주셨다면 저희가 심플레이트 애드인 한 달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7월 3일에 오프라인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신청해 2차 주셨다고 웨비나 때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신청하셨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 신청을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도 7월 3일에 한국 CIM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권방호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일룸툴스 같은 경우도요, 저희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무료 사용하실 수 있는 평가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접속하셔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저희가 지금 현재 공지가 된 교육은 원데이인데요. 만약 신청자가 요번 3차 웨비나에서 신청하신 분이 추가적으로 2차 대비 또 추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시다면 저희가 이 강좌를 더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해 주신 분들에 인해서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서 한 후에 너무 많다면 강좌를 더 하나 추가해서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3편까지 시리즈로 준비를 했는데 되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저희 시청을 해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3편을 함께 해주신 권방호 대표님 어떻게 짧게 소감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연찮게 이렇게 웨비나라는 거를 저도 촬영을 하게 돼서 좀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그리고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막막했는데 3번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저희와 함께 3편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좋은 웨비나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레빗 2021 What's New 웨비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요. 레빗 MEP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레빗에 있어서 신기능, 2021 What's New에 대한 신기능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왓츠뉴는 4시에 편성되어 네,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4시라고 하네요. 4시에 한번 다시 청취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SCK 이경미, SCK의 하늘새랑 MTM 권방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